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극단 까치노래 대표 이영민입니다. 저희 그 달달한 인문학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오늘은 이제 오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좌를 하고 오후에는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컨텐츠 팀장이신 이상호 팀장님께서 강좌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토요일은 이제 오전에 그 오로라 공주의 이제 각본이고 또 영화 친구의 조감독을 하셨던 김창래 감독님께서 이제 강좌가 있으시고 또 이제 오후에는 하원준 감독님께서 I Can Speak랄지 들깨들 이런 이제 각본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 그 전통 기록 문화 그다음에 조선시대부터 이게 민간에서 이게 전해졌던 일기류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 작업을 안동에서 국학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조상들의 일기류를 보관하다 보면 집에서는 유실될 확률도 높고 또 소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 국학진흥원에서 기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본인들이 원하면 다시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걸 기탁을 받아서 전부 다 이게 그 디지털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한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더 이게 문화 콘텐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접근성이 좋도록 한글로 다 번역을 하고 그걸 디지털화 작업을 해서 스토리 테마파크라는 유교.net에 그 자료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영화나 드라마 또는 웹툰, 게임 이런 어떤 전통 소재들을 많이 그 활용을 해서 좋은 작품들이 나왔던 계기도 바로 이런 그 국학진흥원 같은 데에서 이 전통 역사 속의 기록 문화를 가지고 디지털 작업을 해서 여러 문화 콘텐츠 학도들이나 또는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쉽게 그 스토리를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성을 향상시킨 그런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오늘과 내일에 그 강좌를 해주실 이 세 분 모두 이 국학진흥원에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의 어떤 경험담을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서구문화센터 그 상주단체인 극단 까치노래 대표로서 이번에 그 퍼블릭 프로그램인 이번 강좌의 첫 번째 이제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주로 이 광주와 전남을 근거로 해서 연극 작업, 다음에 축제화 작업들을 쭉 해왔었는데 그 과정에 이런 그 역사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인물 또는 자원 또는 그 유적 이런 것들을 활용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쪽 옆으로 나가서 네. 자, 문화유산이라는 그 키워드가 최근에 부쩍 저희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도 어렸을 때는 이 광주 주변에 있는 문화재라고 해야 되나? 문화재 또는 향교랄지 서원이랄지 이런 데 들어가는데 굉장히 접근성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되면 4시 반, 5시 되면 다 나가라고 하고 또 뭘 좀 만져보려고 하면 만지지 못하게 하고 또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야간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제 이런 그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재 그 정책이 보존 위주였죠, 보존. 그런데 아마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이 보존에서 활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에 개방을 하게 되고 많은 그 관람객과 사용자들이 야간에도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었던 거죠. 그리고 마음껏 만져보고 또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환경이 지금 현재 그 2019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문화재를 활용한
축제랄지 축전, 공연화 이런 것들이 활발히 되게 된 배경이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2020년부터 또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지난해 올해 많이 이제 그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온라인상에만 저희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이 공주 부여 익사는 백제의 중후반기입니다. 중후반기고 백제가 처음 시작했던 곳은 한성백제죠. 그래서 서울의 송파구에 있는 한성백제. 원래는 이렇게 같이 이게 연결해야 되는데 거리상의 문제로 이 세 개 권역을 공주 부여 익산을 묶어서 올해 8월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백제문화권은 찬란한 유산 다시 백제로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이 정보통신기술인 ICT와 또 이걸 이제 활용한 주제 공연, 드론 불꽃 축제 이런 형태들이 계획이 됐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충남문화재단에서 이걸 주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바로 며칠 안 남겨놓고 코로나가 다시 창궐을 해가지고 특히나 이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직원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러 행사들이 좀 틀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안동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동은 주로 이제 우리 이제 서원이랄지 향교 이런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집적돼 있죠. 특히나 이제 경상북도 북동부 쪽은 굉장히 이 서원 문화의 집성초인데요. 여기는 이제 안동의 세계유산 인류의 미래가치라는 슬로건으로 9월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산서원과 하회마을, 그다음에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다음에 이제 수원 화성이죠. 예, 수원 화성에서도 9월과 10월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에 깃든 효와 실용의 가치, 인간 존중의 미적 가치 이걸 이제 슬로건으로 해서 각종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권역이 이제 제주죠. 그래서 제주에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바로 이게 유튜브로 제주 세계문화유산을 들어가 봤더니 4주 전에 이제 올렸던 영상들이 여전히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들어가서 한번 봐보시고 조회수가 한 12,000회 정도 됐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이 제주도는 이 화산섬하고 용암동굴 이 지역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제주에 숨겨진 자연과의 조우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전라북도에 가면 국립무형유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문화재 대전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불과 1, 2년 사이에 우리 주변에 이제 무형유산이라는 형태의 컨텐츠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국립문화유원이 이제 주최를 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이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활성화와 또 문화재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표 무형문화재의 축제, 공연, 전시, 또 시연, 체험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현재 다 이게 이제 편집이 돼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울에 이제 남산 한옥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무형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서울하고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같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의 문화재, 그다음에 이북5도 무형문화재가 함께 선보이는 장입니다. 그래서 예능, 기능 분야, 그다음에 서울의 무형문화재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부터 문화재 정책이 보존에서 활용으로 바뀌면서 가장 우리 주변에서 눈에 띄는 게 이 문화재 야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도 문화재 야행이 있죠. 어딘가요? 동구에서 하죠. 동구에서 이제 달빛 야행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문화재가 한 바운더리, 한 근접거리에 직접 또는 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이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이 문화재를 야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있는 도시명 야간 축제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2015년에 아마 이제 정동 야행으로 처음 이제 서울에서 포문을 열고 2016년에 9개가 더 추가가 됐고 그래서 10개가 진행이 되다가 점차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9년쯤에 한 37개, 그다음에 지금은 한 42~43개 정도 도시가 이 문화재 야행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를 보시면요. 1989년 핀란드에서 먼저 이 나이트 오브 더 아츠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유럽으로 이게 확대가 됐는데요. 2001년부터는 영국의 박물관, 미술관, 뭐 각종 문화유산 장소, 역사적 건물 이런 데들을 개방해가지고 문화유산을 직접 알리고 또 주변 상가랄지 또는 그 주변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들썩거리는 축제로 이게 만들었던 현장이었는데요. 아마 이제 그 과거에 우리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박물관에 야간에 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토론도 하고 또 때로는 파자마 파티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베개로 장난도 치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문화재를 그냥 거의 모셔두고 보기만 하고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문화재 속에서 같이 생활하고 일상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2015년에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 문화재 야행을 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또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문화재 컨텐츠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그 지역민들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이런 데 이제 첫 번째 목적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거의 서울 중심의 축제를 벗어나서 지역 분산적 축제 기획으로 총체적인 한류의 확산에 이제 기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주요한 목적들이 대부분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쇼핑, 그다음에 의료 관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가는 공간, 장소가 거의 한정돼 있어요. 서울 수도권과 제주도, 이제 일부 이제 강원도 지역 이렇게 이제 한정돼 있는데 이런 야간 쇼핑 중심의 관광 형태를 좀 바꿔서 우리의 어떤 역사 문화 관광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가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이제 마이스라고 그러죠. 마이스. 미팅, 인센티브, 컨퍼런스, 그다음에 익셔비션 해가지고 이런 국제회의, 컨벤션, 국제 컨벤션 이런 산업들이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본, 영국, 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데가 국제회의 유치에 굉장히 강자들이었는데 거기를 다 넘어섰어요. 이제는 국제회의 유치에 1위로 등극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는 이제 개념이 이렇죠. 지금도 그 개념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배울 때는 일단 5개국 이상, 그다음에 2박 3일 이상, 그다음에 외국인이 100명 이상인 것을 이제 국제회의로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그러한 어떤 행사들이 우리 이제 여기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도 국제회의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 한 300명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유치를 하게 되면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 2만 대를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 그래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관여를 해서 이제 제가 기획을 했던 것 중에 이제 세계 중생대 공룡학회 총회라는 걸 했습니다. 이제 그때도 외국인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한 2,000여 명이 한국을 방문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는 IDF라고 해서 국제 낙농 연차 총회, 이제 이런 것들도 약 한 2,500명 정도의 외국에서 낙농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겠습니까? 엄청나게 전반적인 산업으로 보면 수백 수천 개의 이런 국제회의들이 국내에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들이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과 쇼핑만 하고 간다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역사 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의외로 외국인들이 대부분 이게 석학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한국의 관광지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저도 이게 의외였는데요.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 DMZ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한테는 아직도 한국은 특수한 환경에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다. 근데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특수한 나라인데 와서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위험한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컨퍼런스 세션을 마치고 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관광 투어를 합니다. 그때 이 DMZ에 이제 많이 가고 싶다라는 이제 니즈들이 이제 강하죠. 그래서 이제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면서 또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을 주고, 또 관객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고 또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 문화재 활용이라는 게. 그래서 야간에 개방을 하기 때문에 가장 다른 축제들과 색다른 특징은 낮과 밤이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당연히 이렇게 빛과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주간 축제하고 차별화가 되죠. 그래서 야간 축제는 빛을 활용해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런 색다른 분위기와 정취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 야행을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이 근대 문화유산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도 그렇죠, 대구도 그렇죠, 그다음에 강주도 마찬가지고, 부산이랄지 인천 전부 다 일제강점기를 지난 우리 이제 근대 역사의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조상들의 생활 습관하고 시대 사상을 컨텐츠를 매개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그 이야기들과 이제 친숙해질 수밖에 없죠. 이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화유산의 참된 가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피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근대의 역사를 보면 빨치산, 그다음에 남북전쟁,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전부 다 굉장히 수탈과 그다음에 약탈, 전쟁, 그다음에 밀고 죽이고 죽는 이런 어떤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활용한 이런 유무형의 유산들이 어쩌면 정치, 사상, 종교, 사회 또는 문화적인 갈등하고 변화, 대립, 또 진실과 기만의 사건이 많았던 우리 한국 근대사의 스토리텔링을 이해해야 하는 그런 접점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전국에 이제 40개가 넘는 그 지역이 문화재 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화재 야행은 저도 지금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문화재청에서 이 정책을 짰어요. 그래서 야경하면 밤에 보는 경치죠. 밤에 보는 경치, 등과 빛과 정부를 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많이 하죠. 또 미디어 아트 같은 것도 활용을 하고, 이제 야로는 이제 밤에 산책을 하는 거죠. 이제 밤에 그 문화재를 산책을 하면서 그 문화재에 얽힌 이야기들을 직접 듣고 해설사와 이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어떤 곳은 여기에 이제 그 하나의 이머시브 형태의 연극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 역사 속의 인물이 연극 배우가 분장을 하고 또 관객들을 이제 같이 이끌고 가는 이런 그 형태가 또 이루어지기도 하죠. 야사는 이제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겠죠. 그리고 야화, 밤에 어떤 그 보는 그림과 사진 이런 것들로 연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야설은 이제 밤에 듣는 그 공연 이야기, 그리고 야식 중요하죠. 일단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의 먹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색이 있었던 거는 부산의 그 문화재 야행이 좀 특색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컨셉을 이 야식에 많이 포커싱을 줘가지고 피란 음식, 피란이 뭔지 알죠? 6.25 전쟁 때 이제 전부 다 이제 북한군이 이제 밀고 내려오니까 전부 피난을 가서 이제 부산에 다 집결했는데 전국 8도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8도 음식이 다 모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재료가 없으니까 그나마 있는 걸 가지고 서로 섞어서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섞어찌개랄지 또는 부침개랄지 주먹밥 이런 것들이 이 피란 시절에 나온 이제 음식들인데 이제 그것들을 추억의 음식으로 이제 컨텐츠화해서 이제 이 피란 음식이라는 걸 이제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잘못된 역사적인 고증을 가지고 음식을 또 이게 활용한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이게 기록을 뒤져보고 또 검증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포개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포개. 개는 닭개자겠죠. 그런데 포개는 임금이 야식으로 먹던 닭 요리였어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치킨입니다. 통닭. 그래서 과거에도 이 닭을 18조각을 내서 이걸 이게 야간에 음식을 만들어서 이 포개를 임금에게 진상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개를 이곳 전주에서 전주 음식이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전주 문화재 야행에서 이제 선을 보였는데 학자들한테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또 이게 질타를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이죠. 왜냐면 포개는 오히려 수원 화성 같은 데서 더 어울리는 음식이고 아마 이게 허준이 쓴 이런 어떤 음식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져보면 오히려 전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과 있잖아요. 한과 같은 게 더 임금이 먹었던 음식이기도 하고 또 전주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또 이게 고증이 된 그런 음식인데 이렇게 좀 이게 초이스를 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야숙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 오신 분들이 어쨌든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박 시설이 너무 없어요. 특히 이제 저런데 충북의 옥천 같은 데 가면 옥천 문화재 야행을 합니다. 그런데 옥천은 이제 가장 최근에 생긴 문화재 야행인데 거기에 정지용 생가가 있죠. 시인. 향수를 쓰신. 다음에 정지용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또 있고요. 또 그 옆에 사마소라고 옛날 선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생원, 진사
이렇게 벼슬을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는 낙향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여서 지역의 어떤 그 현안과 또는 국정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고 토론을 했던 장소가 사마소인데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사마소는. 근데 여기 이제 옥천 같은 경우도 이제 사마소, 향교, 서원, 유경수 생가, 그 다음에 여기 정지용 문학관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게 근거리에 문화재가 집적을 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됐고 거기에 이제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시장을 기점으로 축제가 열리고 먹거리가 있고 또 야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들까지 있는 건 좋은데 숙박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화재 야행의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과제 중에 하나는 야간에 하는 그 행사기 때문에 그 사용자, 외부에서 오신 관람객들이 충분히 그곳에 이제 기거하고 또 이게 숙박을 하고 나서 그 지역에 또 연계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중장기적으로 좀 이게 갖춰가는 그런 어떤 숙박시설의 인프라가 다들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야행과 연관되어 있는 해시태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역사문화자원, 원도심, 또는 문화 콘텐츠, 관광객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 문화재 활용 축제는 이 낙후된 도시를 살리거나 재생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연속성을 가지면 좋은데 좀 군산의 그 근대문화유산 거리랄지 또 몇 군데 서울 같은 데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게 이제 생겨서 오히려 더 이제 후퇴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대구나 이제 양림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함구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한번 이 낙후된 지역에 오래된 그 역사적인 어떤 흔적이 있는 건물들을 이런 그 문화재 야행에서 활용을 하고 나면 그 뒤에 그게 연례적으로 그 행사도 이루어지지만 그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는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어떤 세관이랄지 또는 형무소 이런 것들을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탈바꿈시킨달지 또는 이제 갤러리 카페로 만든달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재 여행 사업의 이제 연도별 이제 예산하고 관람객 추이를 보면 2016년에 이제 그 정동 여행에다가 9개가 더해서 이제 10개가 됐죠. 이때 지원금이 3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105만 명이 이제 관람을 한 걸로 집계가 됐고 쭉 늘어가는데 2019년에 27개 그래서 지원금 50억이었는데 약 300만 명이 넘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컨텐츠로 이게 발돋움 하려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깐 이제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36개 도시가 선정이 됐고 올해는 제 기억으로는 42개 도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재 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약 13,000여 개의 문화재들이 이제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대비 2020년을 보면 약 한 4,900개에서 5,028건으로 약 2.5% 정도 이제 증가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가 201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이제 7개를 시도 등록문화재로 신규 등록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광역 시도들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그 종목별로 보면 이 유형 문화재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자료가 이렇게 돼 있죠. 문화재 활용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이렇게 고택하고 종갓집
그다음에 생생문화재, 그다음에 향교 서원, 그리고 전통 산사 문화재가 있고 또 이렇게 문화재 야행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고 있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는 그 전국의 문화재 야행 중에 가장 최우수 문화재 야행으로 전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술사 8야심작이라고 해서 이 술사는 제주술, 스승사 이렇게 해서 선조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경지가 꼭 도술을 부린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빛의 술사, 이야기 술사, 공연 술사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의 컨셉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19년은 강릉의 문화재 야행이 최우수 문화재 야행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역에 뿌리를 둔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게 많은 이제 방점을 받은 이제 계기가 됐는데요. 이런 강릉의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또 이 강릉에서만 볼 수 있는 야행 프로그램의 기획과 이를 활용한 지역의 고유문화 자원으로 구축을 했다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화재 야행도 여전히 이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문화재 야행 사업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해서 향유자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제가 이 그 2018년에 그 공자가 태어난 곡부를 갔습니다. 그래서 산동성이죠. 곡부를 갔는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게 거기도 컨벤션 센터처럼 이게 고급 호텔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부품 회사였던 것 같은데 세미나를 하는데 직원들이 한 2~3천 명 됐어요. 근데 호텔 시끌벅적하죠. 또 야시장도 열리고 하루 종일 세미나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공자의 사당을 갔는데 이 직원들이 전부 다 와서 옛날 그 공자 시대의 복장으로 다 갖춰 입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으면 경복궁에 마루나 이런 데 못 올라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옛날에 공자한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그 직원들이 다 같이 2~3천 명이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시대 사람들처럼 그걸 다 활용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문화재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만 찍는 게 아니라 직접 그걸 체험하고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차 우리도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죠. 근데 아직은 그 생활 속 깊이 그걸 활용하는 단계까지는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화재 자체의 의미와 가치 측면보다도 여전히 얼마나 많이 와 사람이 또 얼마나 그 만족도가 높아라는 이런 관광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좀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의 본질적 의미에 집중하는 가치 중심의 활용 전략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이제 광주는 이제 그 수가 좀 적을 테니까 전라남도에는 이 무형문화유산 현황과 실태가 어쩐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자료들이 그렇게 접근이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2019년에 김희태 선생님이 포럼에 발제한 자료가 있어서 그걸 좀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가 무형문화재가 138건인데 그 중에 전라남도에 17건이 있습니다. 시도 지정문화재는 576건,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는 51건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죠. 자, 그러면 전라남도의 이 국가 무형문화재 17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능이 7종목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이 10종목이죠. 그래서 이 중에 축제도 있죠. 법성포 단오제도 무형문화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놀이, 음악, 그다음에 연희, 진도가 많이 강세인데요. 예, 민간 신앙 의례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에는 10개 종목인데 공예가 많죠. 대부분이 다 공예입니다. 딱 하나 미술이 이제 이게 낙죽장이 한 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국가 무형문화재가 전라남도에는 이렇게 분포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지정 이제 무형문화재. 그래서 예능이 35개 종목이고요. 기능이 16개입니다. 그래서 축제도 3종목이나 되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그런데 이런 이제 그 문화재 전승 활동, 무형문화재는 특히 어떤 우리가 형체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기술이 전수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승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앞으로 개선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화재로 이게 지정이 되면 전수 장학생을 모집을 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수자가 되고 또 일정 기간 또 지나야지 전수교육 조교가 되는데 이 해당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농촌사회에 가면 대부분이 노령화되어 있죠. 근데 이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단계를 밟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전수 장학생을 현장에서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연령 제한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도 있고 또 이게 대부분이 부업으로 하죠. 이게 전업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그 지원금이 나오는데 수도권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만 수도권은 약 한 달에 135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요. 근데 아마 전라남도는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힘드니까 부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전승 보조금을 좀 증액할 필요가 있고 또 전수 장학생들의 기간을 좀 단축해 줄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어떤 개선책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록화 사업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록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우리 이런 어떤 기록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죠. 그래서 비디오나 CD로 이렇게 작업을 했던 당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까지는 전남 무형문화재 영상 기록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전남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체계적이고 연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문제의식을 이제 도출해 봤는데요. 아직도 지정되지 않은 유산이나 미래 무형 자산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사람이. 근데 특히나 근대 유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등록에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유산 등록 분야도 무형유산 자원에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이렇게 많이 목소리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간문화재들의 이제 요구 사항들인데요. 좀 행정이나 재정 지원의 현실화. 그래서 보조금이 서울은 130만 원, 지방은 월 90만 원 정도 선이고, 또 전수 체계를 좀 구축하는데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그 보유자가 별세한 경우, 대부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별세한 경우에는 규정상 자격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오랫동안의 제자로 같이 이게 전수를 해오고 있다면 보유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또 채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지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는 그 지역의 역사적인 자원들, 사건 이런 그 명소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거냐.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문화예술가로서 이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피력해야 되고 일단 역사, 인물, 문화재, 명소 등 원천 소재를 활용해서 제2의 창작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같은 이야기를 매체 이동을 하면 이제 OSMU라고 하죠. 연극으로 만들었다가 영화로 나오고 게임으로 나오고 다음에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러나 이 OSMU는 이야기가 똑같죠. 똑같은 이야기를 매체만 이게 옮겨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매체가 바뀌긴 하지만 어때요? 이야기도 바뀌죠. 그래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보면 최소 3개의 미디어에서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정확하죠. 영화 매트릭스는 영화로 나왔지만 게임으로도 나왔죠. 그 다음에 만화로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이야기가 다 다르죠. 누군가가 메신저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만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받아서 그걸 전달하는 과정은 게임에서 나오고, 또 영화에서는 그걸 전달받고 나서 그 뒤에 활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도 다르고 매체도 다른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같이 향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얼개를 맞춰서 줄거리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우리 그 영화 설국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국열차의 영화는 기차에 올라타면서 시작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차에 올라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당연히 또 애니메이션에서 표현이 되죠.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인공이 조연이 되고, 조연이었던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되고 이제 변주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인정한 그 위대한 영웅이고 전 세계인들이 다 그 가치를 인정한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축제는 우리나라에 12개나 있어요. 그런데 12개가 서울 중구에서 탄생했다고 해서 중구에서도 있죠. 그 다음에 어린 시절과 성년 시절을 보냈던 충남 아산에 성웅 이순신 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 군항제도 이순신 축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통영에 한삼대첩 축제가 있죠. 제가 연출한 이 명량대첩 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만 이순신 축제가 또 있어요. 회령포 문화축제 자궁에 있죠. 그 다음에 목포에 이순신 수군문화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이순신 축제들이 있는데 오히려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소재는 똑같은데 거의 컨텐츠가 변화가 없다. 거기서 거기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축제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트랜스미디어 컨텐츠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이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거리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내가 이번 여행에는 명량대첩을 가고 다음 가을 여행에는 여름 여행에는 저기 통영을 가고, 또 봄에는 이순신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를 가고, 이게 거리적으로도 멀고, 다음에 그걸 향유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동시에 이게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이라는 컨텐츠로 전부 실시간 스트리밍도 하고, 또 이걸 녹화해서 계속 보존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순신이라는 메인 캐릭터, 그 다음에 23전 23승 전해전에서 승리했다는 이 메인 플롯, 이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 부차 캐릭터와 부차 플롯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순신도 영웅 이전에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였고 또 이웃이었고 동료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산의 성웅 이순신 축제를 하는 곳에서는 이순신의 어린 시절과 성년, 그다음에 30이 넘어서 과거에 급제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과정을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전시 컨텐츠가 메인이 되면 아카이빙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현충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곳에 어떤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라는 컨텐츠로 우리 전 국민에게 그걸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한삼대첩이 있었던 통영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진법이랄지 또는 이게 왜군을 물리쳤던 그런 용맹스러움, 그러면 그 충성심,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전투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명량대첩으로 온다 그러면 이 전남에서는 사실 이순신 장군도 명량대첩은 차실천행이라고 했어요. 정말 운이 좋았다. 그리고 이 운이라는 것은 백성이다. 내 주변에 있는 부하 장수들, 백성들이 아니었으면 승리를 할 수 없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삼박자가 잘 맞아서 승리를 했던 단 13척으로 133척의 외선을 격파했던 승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순신의 휘하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옥에 갇혔을 때 선조가 처형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장흥군인데요. 정씨인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분이 장흥부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순신을 구하기 위해서 선조 대왕에게 찾아가서 직접 구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 희생 정신도 있었고, 다음에 거북선을 이순신이 직접 만든 건 아니죠. 나주 출신의 나대용 장군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하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내렸고 그걸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충분히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첫 번째 어포해전에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어포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안 나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원군이 오면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친 겁니다. 때를 놓쳤고 왜군들은 이미 한양을 향해서 이제 진입을 했고, 이때 정군이라는 그 녹도만호죠. 녹도만호가 이순신을 설득을 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출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설득을 해서 바로 출격해서 첫 번째 해전에서 또 33척을 격파하고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 이순신은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휘하 장수부터 특히나 명량해전의 가장 1등 공신은 누굽니까? 기생어란이죠. 기생어란이 일본군 장군의 첩이었는데 그 일본군이 울들목으로 간다라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다라는 정보를 어란이 빼줍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이순신은 또 승리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그 주변에 많은 그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차 캐릭터와 이런 부차 플롯을 가지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저기를 보시면 잘 알잖아요. 그 마블의 어벤져스를 보면 어벤져스의 영화마다 주인공이 바뀌죠. 그리고 다 협력자고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서로 맞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캐릭터가 변주하고 변화하고 또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풍부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지역에서 쭉 활동을 하면서 장흥물축제를 이제 1회부터 지금까지 이제 14년 동안 쭉 기획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흥물축제에서 제가 매번 반영하고 싶었던 스토리가 바로 동학혁명의 마지막 전쟁지인 석대들 전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이 우금치랄지 황토현이랄지 이런 충남과 전라북도의 동학의 어떤 전적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전투가 있었던 이 장흥의 석대들 전투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민들부터 이야기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패잔병으로 있던 동학농민군 3만 명이 장흥 석대들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1차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근데 1차 전투는 광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2차 전투에 일본군이 합류를 해서 실험을 했죠. 기관단총. 기관단총이 처음 도입이 되면서 이 3만 명이 전멸을 하는 그런 사태에 이릅니다. 그런데 1차와 2차 전투 때 광군의 편에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분들도 장흥의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에 합류했던 사람들도 역시 장흥의 군민들이었죠. 그러니까
같은 국민들끼리 상대방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고 그리고 많은 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또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치산이라고 하는데 6.25 전쟁 때 빨치산의 가장 험준한 산악 중에 하나가 장흥군 유치면입니다. 유치의 빨치산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낮에는 국군 편이 됐다가 밤에는 또 이게 괴뢰군 편이 됐다가 이렇게 같은 지역민들끼리 오랜 기간 동안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계속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걸 언젠가는 치유를 해야 되고 서로 화해를 해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물축제에서 물싸움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많이 구현을 하고 싶어 했는데 매번 기획을 해서 올리면 잘려 나갔어요. 추진위원회랄지 또는 이게 조직위원회 또는 그 의회에서 이제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삭제를 했는데 다행히 10회 때 10회면은 이제 2018년, 2017년 예, 그쯤이겠네. 그때 10회 때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해서 관군과 동학군이 같이 물싸움을 하는데 마지막에 다 같이 그 물폭포 아래서 과거의 그런 어떤 것을 다 씻어내고 서로를 용서하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흥에서 이제 제가 연극으로 만들었던 이제 아버지라는 작품이 바로 이 그 동학과 6.25 전쟁을 거친 근대사의 우리 80년대 저기 대학가의 운동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지역에 사시는 한승원 작가라고 소설가죠. 이상문학상도 받으셨고 해변의 길손, 아재아재 바라아재. 근데 이제 그분의 딸이 또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작가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유일하게 쓰신 희곡인데 이 아버지를 지역에 있는 그 지역민들을 데리고 연극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7년을 운영을 했는데 매년 뮤지컬과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고 특히 이 아버지라는 작품은 장흥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민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8개 도시를 투어를 했고 그 해에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에서 준 장관상을 이제 받았던 사례입니다. 또 장흥에는 안중근 의사의 사당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당이 장흥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죠.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는 순흥안시고 순흥안시는 북한이죠. 원래 이제 고향도 이제 북한 지역이고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의 후손들이 남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남한 땅에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사람들이 없어서 이 장흥의 죽산 안씨들이 사당을 지었어요. 그게 이제 해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당을 짓고 1960년대부터 안중근 의사를 계속 배양하면서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걸 좀 브랜딩해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흥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해태우. 이제 장흥에 가면 이제 그 용산에 정안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해태우는 장흥 사람이죠. 그리고 고려 인종의 비입니다. 그래서 고려 인종은 고려 시대에 가장 강력한 개혁 군주였고 가장 어떤 그 개혁적인 정책들을 많이 폈어요. 근데 아쉽게도 빠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38에 일찍 요절을 했죠. 근데 어린 시절부터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외할아버지의 어떤 그 밑에서 정말 숨도 못 쉬고 살았죠. 그래서 이자겸이죠, 이자겸. 그래서 이자겸의 난을 극복을 합니다. 성장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또 묘청의 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극복하고 다음에 북진정책을 써서 중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나섰고 그다음 전국에 향교를 세워서 과거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개혁적인 군주였는데 이 인종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공해태우입니다.
그래서 공해태후하고 사이에서 7명의 자식이 낳죠. 그리고 3명의 아들들이 다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불행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이제 무인 시대가 이제 무인 정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인종이 비가 너무 예뻐서 그 비의 고향에 선물을 준 게 원래는 거기가 현이었습니다. 정안현. 지금 장흥이 정안현이었는데 그걸 부로 승격시킵니다. 그러면서 길장자에 흥할흥자, 그래서 길게 흥하라는 의미의 장흥이라는 이름을 하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목사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도 거기가 전남 법원지청이 있고, 그다음에 교도소가 있죠. 모든 어떤 행정과 정치, 그다음에 이런 어떤 거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흥, 해남, 진도, 완도까지 다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공해태후에 대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었고, 또 그걸 2부작으로 이제 표까지 갔죠. 그리고 이제 또 인종의 업적 중에 하나가 김부식을 시켜서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를 만들게 합니다. 그게 삼국유사입니다. 이 인종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역사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신하들부터 역사서는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중국의 역사를 보면 되지 왜 우리가 우리 역사를 하느냐. 그래서 김부식이 인종의 명을 받고 정말 비밀리에 역사서를 썼죠. 왜냐하면 다른 신하들한테 걸리면 이게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삼국유사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또 이게 연극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3부작의 마지막 하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부작은 이제 무인 시대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극단에서는 이 3부작을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OSMU,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 수 있게끔 이런 이제 과정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극단이 이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던 영화 박용철, 이 광산구에 우리 광주가 나온 위대한 시인이죠. 그래서 우리 광주 사람들만 모르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 시인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음악극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잘 못할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공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방청정 선생님의 일대기를 다룬 연극 지팡이. 그다음에 이제 정일성, 지금은 이제 아마 광주문화재단에서도 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정일성의 그 따님인 정소재 여사님과 또 손자인 검봉하고 이 중국에서 여러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같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매달 중국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일성 프로젝트가 이제 시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다른 어떤 문화 콘텐츠 연관된 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담양에서는 저희들이 담양 지명 1000년을 기념해서 쌀엿 잘 만드는 집이라는 연극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쌀엿은 사실은 과거에 궁중에서 임금들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쌀을 먹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쌀을 먹으면 잡혀가서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쌀이 그만큼 귀했고, 그런데 세종대왕의 형님이신 양녕대군이 이 담양에 와서 몇 달 기거하는 과정에서 이 백성들이 배앓이를 하고 많이 이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쌀엿을 먹으면 그 배가 이게 많이 편안해지거든요. 소화제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애민 정신에 의해서 궁녀들에게 이 창평에 있는 이 백성들한테 쌀엿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라 라고 해서 그 비법을 전수한 게 지금까지 이게 전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쌀엿, 담양 쌀엿 안 드셔보셨죠? 정말 맛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쌀엿을 전에 안 좋아했거든요. 이 연극을 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휴게소나 이런 데서 사는 거 보면 너무 이게 단단해서 이빨이 다 껴요. 그리고 너무 아픕니다. 근데 담양 쌀엿은
딱 씹으면 바스락 깨집니다. 바스락 깨지고 바로 녹아서 소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만드는 비법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요. 전부 다 일일이 쌀엿을 다 이게 잡아당겨서 이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연극을 하면서 이제 그 발견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어떤 그 양녕대군의 어떤 애민정신에 의해서 이 쌀엿이 만들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담양에 가면 우리가 담양에 천이 흐르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담양에 담양읍을 흐르는 천이 있죠. 관방천이라고 해요. 관방천.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관방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원래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백진강입니다. 흰 백자에 용진자를 써서 백진강이죠. 영산강은 담양에서 내려오는 이 백진강, 흰 용과 장성에서 내려오는 황룡강, 황색용이 만나서 영산강을 이룹니다. 근데 이걸 담양 사람들도 오랜 기간 동안 잊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관방천의 원래 이름인 백진강이라는 것을 우리 이 쌀엿 잘 만드는 집의 희곡 작가인 설재록 선생님하고 같이 그걸 또 이제 알게 되고 또 그걸 담양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나주의 어떤 의병, 우리나라 최초의 근왕의병입니다. 근왕의병이 무슨 이야기냐면 경상도의 곽재우, 그다음에 충청도의 조헌 의병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병장들은 전부 다 향토의병입니다.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의병들이죠. 그래서 자기 마을을 지킵니다. 경상도를 지켰고 충청도를 지켰죠. 그런데 나주의병은 다릅니다. 나주의병은 근왕의병이라고 해서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한양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근왕의병들이고 향토 지역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나라와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섰던 이 의병들, 그런 의병들의 이야기들을 올해 의병의 날을 그 나주에서 마침 유치를 했고 그걸 기념해서 이제 공연으로 만들었던 또 기억이 있고요. 나주에는 또 이게 그 위대한 음악가가 있었죠. 안성현이라고. 근데 이분도 잊혀졌었습니다. 근데 월북 음악가죠. 월북 음악가고 이분의 형이 아주 유명한 그 무용수였던 최승희 씨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최승희가 남편과 같이 월북을 할 때 같이 따라서 월북을 했는데요. 부용산이라는 노래를 작곡을 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를 작곡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월북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걸 알 길이 없었는데 1990년대 말에 거의 2000년이 다 돼서 평양일보에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나옵니다. 위대한 그 인민 그 예술가 안성현 이제 서거 해가지고 그 죽음을 알리는 게 나오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념을 떠나서 이 지역 출신의 그 위대한 음악가를 기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극을 통해서 해보고 싶어서 연극으로 만들었던 사례고요. 자, 어느 11월은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관련된 그 뮤지컬입니다. 지금 장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공연 중인데요. 시간이 너무 지체했는데 요거 한 10분만 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문화의 달이 올해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던 이 문화의 달이라는 게 있었고 이 50주년을 맞아서 올해 충남 내포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이제 문체부에서 총감독을 이제 선정이 되면서 어떤 이야기로 이 문화의 달을 연출을 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역사 자원들을 먼저 쭉 리서치를 했는데요. 여기 포스터 한 장에 다 넣어놨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서체죠. 그 다음에 서천과 태안 지역에서
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들입니다. 서리설경, 공작부채, 그다음에 한산 세모시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는 전 세계가 인정한 하늘 지도입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고려 말 조선 초의 충신이었던 유방택 선생이 천문학자죠. 우리 땅에서 하늘을 보고 그릴 수 있는 모든 별자리를 한 차의 오치도 없이 1467개의 별자리를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달리 우리나라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별의 밝기까지를 크기로 구분을 했어요. 아주 이런 것들은 위대한 유산이죠. 근데 이걸 몰라요. 우리가 대동여지도 하면은 땅의 지도인데 김정호가 그렸다는 건 다 압니다. 온 국민들이. 그런데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걸 그린 사람이 충남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충남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주 마곡사의 단청입니다. 이걸 모티브로 해서 문화의 달을 연출을 하고자 해서 우리는 은하수로 가는 문화전령사다라는 슬로건을 뽑았고요. 무대는 이렇게 산대 무대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산대 무대가 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행사장에 가면 무대 뒤에 백월의 LED는 네모 반듯하잖아요. 네모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아티스트가 올라갈 수 있는 무대들을 만들고 이렇게 산 모양, 복례산의 모양을 땄습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에도 있었고요. 다음에 삼국시대 때부터 팔관회랄지 각종 그 궁중 의례를 할 때 이 산대라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복례산의 형태를 띄었고요. 이 그 산 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양옆에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를 만드는데 군사가 1,400명이 동원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노역과 인력이 투입이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국가의 큰 행사가 있으면 항상 산대 무대를 만들어서 산대 놀이를 했죠. 그런데 이게 너무 백성들을 핍박하고 너무 이게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 30년 주기로 했다가 외국에서 사신이 온달지 또는 세자가 책봉이 된달지 또는 궁궐에 예식이 있달지 이럴 때는 이제 이런 걸 했는데 또 정조 8년에 또 이것 자체를 또 없앱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대 무대 형태를 띄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잔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충남의 문화역사자원 이건 영상은 나중에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여러분들 10,000원짜리 가지고 계시죠? 이 10,000원짜리 뒤에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이게 살고 있죠. 그래서 천시원과 자미원과 태미원이라는 은하수의 세 개의 원 28수 1467개의 별자리를 그 시대에 그렸습니다. 근데 유방택은 사실은 이 별자리를 그리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고려가 멸망했기 때문에 자기는 고려의 충신이다. 그런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하늘에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점지해 준 거다. 임금으로. 그래야지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별자리를 그리기 위해서 전국을 다 뒤져봐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유방택밖에 없었죠. 그래서 3번을 부탁을 합니다. 근데 다 거절을 해요. 마지막에는 삼족을 멸하고 아들과 손자까지 전부 다 처형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결국은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고 유방택은 다시 벼슬을 버리고 낙향을 해요. 낙향을 해서 어디로 가냐? 저기 동학사가 있는 거기 동학사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옆에다가 삼은각을 만듭니다. 삼은각은 뭐냐면 본인은 고려의 충신이었는데 조선을 위해서 일을 했다. 하지만 이건 조선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천문을 그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문을 알아야지 전쟁을 할 수 있었고 천문을 알아야지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눈이 온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천문을 지었지만 결국은 이성계를 위해서 일한 거기 때문에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 이 동학사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삼은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삼은각에서 배양을 하는데 세 명의 삼은이 누군지 아시겠죠? 고려의 충신들이에요. 포은 정몽주, 그다음에 야은 길재, 목은 이색. 그래서 세 사람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게 내려와서 평생 그 산자락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의 미디어 아티스트인 이제 진시영 작가와 그 팀 8명과 한 달 넘게 전부 이 별자리를 미디어 아트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 역할을 했던 정응채 배우가 우리 광주 사람인데요. 이제 그 홍성에 살고 있어요, 마침. 그래서 류방택 역할로 했고, 그 서천에 있는 무용단, 전통예술단, 이제 혼의 백유영 예술감독하고 같이 미디어 아트와 연극과 이런 무용, 전통 공연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게 이제 융합 공연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연습들 해서 이제 공연, 이제 공작 부채하고 여기는 이제 서천 그 한산 세모시를 이제 공연으로 이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게 이번 작업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공연의 소재를 공예로 확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뭐예요? 모시공예죠, 모시공예. 예, 한산 모시. 그리고 이게 부채공예입니다. 부채장이나 부채공예를 또 공연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서리설경. 이 서리설경은 종이공예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충남 지역에 내려오는 지금 무형문화유산인데, 충남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인 공예 작품을 공연의 소재로 해서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렇게 그 한 30분 분량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정말 이렇게 소중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석각본으로 있습니다. 돌에다 새겼는데 그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너무 안타깝게도 이 1960년대까지 경복궁의 관상감이 아닌 창경궁 명정전 추녀 밑에 그냥 평범한 돌덩어리로 이렇게 널려 있었어요. 거기에 시민들이 앉아서 도시락을 까먹고 애들이 모래장난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다행스럽게 1960년대에 이걸 발견을 하고 우리 보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국립천문과학관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번 그 주제 공연, 그다음에 문화의 달의 이제 핵심은 하늘에 떠 있는 저 별만 별이 아니라 이 하늘에 땅에 살고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별이다. 그리고 봉준호나 BTS나 오징어 게임처럼 빛나는 별들도 있지만 작게 빛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은하수가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공연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다음에 어플 땡기지를 통해서 방송이 됐으니까요. 한번 문화의 달 50주년 한번 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이게 강좌를 좀 마치고 혹시 이제 질의응답이 있으면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네, 대표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장흥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역의 자원, 특히 그 중남진 물축제 하실 때 숙대들 전투 관련해서 네. 그 지역민들의 반대가 좀 많이 심했다고, 수년 동안 반대가 심해서 오랫동안 못 하시다가 최근에서 이제 네. 몇 년 동안 이렇게 공 들이셔가지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역의 문화 자원인데, 네. 중요한 문화 자원인데, 네. 지역민들이 좀 터부시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접목을 할 때 네. 갈등 사례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제 그런 갈등 극복 사례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한. 아, 예. 물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의회입니다. 이제 의회하고의 이제 결정에서 이제 군수님 같은 행정에서는 거의 이제 그 준비 단계부터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1차 보고 2차 보고 3차 보고 쭉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수렴을 하거든요.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데 이제 의회와 그다음에 그 의회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언론사들, 특히 이제 지방은 언론사들이 이제 저기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그 지금 이제 14년 차 이제 물축제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주소를 아예 옮겨서 이제 제가 이제 장흥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흥에서 이제 극단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잘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문화 활동을 하면서 또 연극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가게 되면은 자주 만나죠. 장흥신문이랄지 장강신문이랄지 또는 광주일보 이게 주재기자랄지 그러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 유대 관계를 이게 맺어가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론화했던 거죠. 근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장흥에 동학혁명 유적 박물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국비 사업을 해가지고 수십억을 들여서 이제 그 박물관이 지어지면서 여러 언론사에서 이제 그걸 취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그 흐름이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장흥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동학혁명과 관련해서. 이소사라는 여성 장군이 있었어요. 22살이거든요. 그래서 잔다르크 같은 그런 말을 타고 동학군을 이게 지휘했던 이소사 장군이 일본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엄청난 미녀에다가 그다음에 용맹스럽고. 근데 그 동학군의 길을 꺾기 위해서 생포를 해가지고 나주 가나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처형을 합니다. 근데 이소사라는 여성 장군도 있었고요. 소년 뱃사공이라는 윤성도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윤성도라는 소년은 15살이었는데 동학군이 패전을 하고 다 장흥 회진까지 바닷끝까지 도망쳐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회진이 노력항으로 이게 다리가 낮아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밤새 500명의 동학군 패잔병들을 그 소년 뱃사공인 윤성도가 나룻배를 이렇게 저어서 인근의 완도 이런 그 섬에다가 다 내려줘서 500명이 생존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증언을 하죠. 그리고 12살짜리 꼬마 장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계속 나오면서 동학에 대한 관심들이 집중되고 다음에 저기 동학혁명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어떻게 이게 우리가 물축제니까 물이라는 것을 치유라는 것으로 연결을 하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물싸움을 통해서 한번 헤쳐나가 보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반대를 했던 분들이 이제 한 해 한 해 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이야기가 통하는 관계가 되면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간 거죠.